어차피 이혼하면 남인데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상간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치킨을 뜯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엄마가 10년 넘게 모은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차 사고 났다고 거짓 눈물까지 짜내며 빼갔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상간녀 밀린 카드값이랑 원룸 보증금으로 당일에 싹 다 날아갔죠. 글쎄요,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제 동생이 확인해 보니까 퇴직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빚으로 이미 다 끌어다 쓴 깡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조용히 돌아선 그날부터 모든 것을 전부 끊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남편이 몰래 친정엄마 노후 자금까지 빼돌려서 상간녀 빚을 대신 갚아준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 은재 씨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정확히 한 달 전, 저는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은재야, 밥 먹고 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엄마가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구석에 반쯤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적금 해지 전표였습니다. 엄마가 10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 넣어온 노후 자금 적금이었죠. 해지 금액은 3천만 원. 엄마, 이거 뭐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후다닥 뛰어나와 전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율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엄마의 눈동자가 왼쪽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엄마의 거짓말 신호였죠. 엄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은 무슨. 괜한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엄마가 전표를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생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지금 급한 거 하나만 부탁할게.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도윤이 수화기 너머로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적금 해지한 거 알아? 3천만 원짜리. 뭐? 엄마가 그 적금을 깼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응.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좀 알아봐줘. 네가 은행원이니까 엄마 계좌 내역 흐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 알겠어. 내일 출근하자마자 바로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점심시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 비상계단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앉아서 들어. 그냥 말해. 엄마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날 같은 금액이 매형 통장으로 들어갔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환이 엄마한테 3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야. 매형 통장에 들어간 3천만 원 당일에 바로 두 군데로 쪼개져서 나갔어. 2천만 원은 설태희라는 여자 이름으로 된 카드 대금 결제, 1천만 원은 같은 여자 이름으로 된 원룸 보증금 송금. 도윤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설태희, 지환의 상간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괜찮아. 도윤아, 고마워. 나 좀 정리하고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노후 자금을 몽땅 빼내서 상간녀의 빚을 갚아줬다. 그것도 외제차 사고를 냈다고
거짓 눈물까지 흘리면서 엄마는 도윤이가 알면 사위 체면이 깎일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곧장 반차를 냈습니다. 지환의 본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차를 몰았습니다. 본가 앞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거실 바닥에 치킨 박스를 펼쳐놓고 맥주를 마시던 지환과 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재야. 왜 연락도 없이 여기를 와? 지환이 기름진 손을 휴지로 대충 닦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희는 맥주캔을 든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지환아, 엄마한테 빌린 3천만 원. 지금 당장 내놔.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지환의 손이 멈췄고 태희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죠. 그거 장모님이 말씀하셨구나.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환이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비밀?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을 통째로 빼가놓고 비밀이라고? 야, 은재야. 우리 한 달 뒤면 도장 찍잖아. 어차피 이혼하면 남이야.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태희가 맥주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은재야, 다음 달에 퇴직금 나오거든. 그걸로 장모님 돈 갚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좀 신경 꺼. 지환이 태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태희가 지환의 가슴에 기대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지는 거였습니다. 그래, 맞아. 어차피 남이지. 서로 신경 끄자.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직전 거실에서 태희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하나만 더 확인해줘. 지환이 다음 달에 퇴직금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 담보로 어디서 돈 빌린 거 없는지. 잠깐, 그건 좀 시간이 걸려. 제2금융권까지 뒤져봐야 하니까. 부탁해. 그날 밤 11시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누나, 매형 퇴직금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이미 한도 끝까지 빌렸어. 퇴직금 잔액 0원. 완전 깡통이야.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직금으로 갚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하나 띄웠습니다. 어차피 남이니까 신경 끄라고 했죠. 좋습니다. 남은 한 달 저는 그 논리를 지환이 뼈저리게 후회할 방식으로 돌려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반차를 내고 신혼집 빌라의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빌라 1층에 살고 계셨죠. 초인종을 누르자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은재 씨. 무슨 일이야? 보일러 또 고장 났어? 아주머니, 안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표정을 본 집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 남편이랑 한 달 뒤에 이혼합니다. 이혼?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바깥에 여자를 두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3천만 원을 사기쳐서 빼갔고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서요. 남편 몰래요. 저는 봉투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전세 보증금 입금 내역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금 전액이 제 결혼 전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온전히 제 돈입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내역서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머니, 남편 모르게 새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중개 수수료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내놓을 테니 금방 나갈 거예요. 은재 씨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온 거 보니까 각오가 단단하구나. 집주인 아주머니가 내역서를 내려놓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부동산에 조용히 내놓을게. 비밀은 지킬 테니 걱정 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 댁을 나온 저는 곧장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오반석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바른 허름한 건물 2층이었죠. 문을 열자 슬리퍼를 신은 중년 남자가 믹스 커피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반석 법무사가 종이컵을 들고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하고 친정 엄마한테 사기쳐서 돈 빼간 계좌 내역이에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습니다. 오반석 법무사가 슬리퍼를 끌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오반석 법무사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완벽하네.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오반석 법무사가 볼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남편분 급여 통장부터 묶읍시다. 지금 바로 서류 넣으면 한 달 안에 떨어져요. 한 달이면 시간 맞출 수 있나요? 카드 결제일이 언제예요? 매달 15일이요. 오반석 법무사가 탁상 달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15일 직전에 딱 맞춰서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꼼짝 못하게 묶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요. 친정엄마 명의로 사기죄 고소장도 넣고 싶은데요. 당연히 넣어야죠.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건 명백한 사기니까. 어머님 동의만 받아오시면 제가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에 바로 접수할게요. 저는 오반석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은재야, 왜 그래? 엄마, 나 다 알아. 지환이가 차 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돈 빌려간 거.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환이는 그 돈으로 바깥 여자 빚 갚아줬어. 차 사고 같은 건 없었어. 뭐라고? 엄마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지환이를 사기로 고소해야 해. 그래야 돈을 받아낼 수 있어. 고소를 해? 그래도 한때 사위였던 애를. 엄마, 그 사위가 엄마 노후 자금을 통째로 들고 가서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엄마를 속였고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엄마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해라. 엄마가 도장 찍어줄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환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평소와 똑같은 건조한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짐 좀 정리할게. 옷장이 너무 꽉 차서. 응, 알아서 해. 지환은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지환의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꺼내 종이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 양말, 속옷, 면도기, 충전기. 하나도 빠짐없이 쓸어 담았죠. 뭐 하는 거야? 계절 옷 정리. 안 입는 것들 박스에 넣어두려고. 아, 그래. 지환은 다시 핸드폰에 코를 박았습니다. 저는 박스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세입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세입자 구해졌어.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지환이가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 내고 캠핑 간다고 했거든. 그날로 잡으려고. 잘 됐다. 누나,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으면 절대 통장에 넣어두지 마. 매형이 앙심 품고 누나 계좌를 묶어버릴 수도 있어. 계좌를 묶는다고? 그게 가능해? 은행 일하다 보면 별의별 경우를 다 봐. 만약을 대비해서 돈 받자마자 바로 수표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은 묶을 수 있어도 수표는 못 건드리거든. 알겠어. 수표로 바꿀게.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환이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캠핑 의자와 텐트가 잔뜩 쌓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나간다. 일요일 저녁에 올게. 응, 잘 다녀와. 저는 부엌에서 컵을 닦으며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 사이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환이 외제차 트렁크에 캠핑 장비를 싣고 있었고 조수석에서 태희가 손거울을 들고 입술에 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운전석에 올라타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에 와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금요일 오전 9시 포장이사 업체 트럭이 빌라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3명이 내려와 현관 앞에 줄을 섰죠. 안녕하세요. 집 많지 않아요. 제 이름표 붙어 있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전날 밤 모든 가구와 가전에 이름표를 붙여놨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식탁, 침대. 결혼 전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인부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가 나가고 세탁기가 나가고 텔레비전이 나갔습니다. 식탁이 빠지자 거실 바닥에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았습니다. 침대 프레임이 복도를 지나갈 때 벽에 살짝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니까요. 인부들이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싣는 동안 집주인 아주머니가 새 세입자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입주 청소업체 직원 2명도 뒤따라왔죠. 은재 씨, 타이밍 딱 맞았네. 집주인 아주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빈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상태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식탁 대신 거실 바닥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했고 집주인 아주머니와 새 세입자가 나란히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은 바로 보내드릴게요. 새 세입자가 핸드폰을 꺼내 송금 화면을 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를 거쳐 제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오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금액 전부 수표로 바꿔주세요. 창구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기다렸습니다. 수표 뭉치를 받아든 저는 미리 준비한 파우치에 넣고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도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묶을 수 있어도 제 손에 들린 수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은행을 나와 다시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구석에 포장해둔 지환의 짐 박스 4개가 남아 있었죠. 저는 화물 배송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스 4개요. 착불로 보내주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지환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본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배송기사가 박스를 하나씩 들고 내려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빈 현관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공과금 정산서를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밀린 것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은재 씨,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빌라를 나섰습니다. 이사 트럭을 따라 도착한 곳은 미리 구해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인부들이 짐을 옮겨놓고 떠난 뒤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만 된 공간이었죠. 금요일 저녁 7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곽지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4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매형한테 전화 왔지? 응, 차단했어. 당연히 난리가 났겠지. 집에 들어갔을 텐데. 도윤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지환은 신혼집 빌라 현관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을 거예요. 삐삐삐. 오류음. 다시 눌렀겠죠. 또 오류음.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3개, 더 3개. 그리고 문이 열렸겠죠. 전혀 모르는 남자가 나와서 물었을 겁니다.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제 집인데요.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경찰 부릅니다. 지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겠죠. 그 다음에 제 번호를 미친 듯이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요. 갈 곳이 없어진 지환은 본가로 향했을 겁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환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짐 박스 4개를 봤겠죠. 박스 위에 붙은 착불 배송비 영수증까지. 저는 도윤과의 통화를 끊고 새 아파트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수표가 든 파우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지환이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전세금을 반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이었습니다. 제 결혼 전 통장에서 나간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돈. 지환이 손댈 수 있는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싸구려 단기방에서 주말을 보낸 지환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받은 건 법원 문자였을 겁니다. 급여 통장 전면 가압류. 오반석 법무사가 지환의 카드 결제일에 맞춰 정밀하게 조율한 타이밍이었죠. 월요일 점심시간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번호로 다시 또다시 4번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환이야. 차단 풀어. 당장 통화해야 돼.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소란이 났다고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앞섬이 바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죠. 곽은재, 아니 이은재. 지환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통장이 묶였어. 카드도 다 정지됐고 점심도 못 사 먹었다고. 이게 다 내 짓이지? 지환이 제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내 전세금 내놔. 그 돈반은 내 거야. 당장 내놔. 지환의 목소리가 로비 천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지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내 회사야. 나가. 나가. 돈 돌려주면 나가지. 수억 원을 혼자 다 챙겨가 놓고 뭐. 지환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팔을 빼며 로비 안내 데스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외부인이 난동 부리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지환이 발버둥을 쳤지만 양쪽 팔을 잡힌 채 정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은재, 이은재, 이거 안 끝났어. 유리문 너머로 지환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신고를 넣었는지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경찰 2명이 지환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환이 2팔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열변했지만 경찰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 1명이 로비 안으로 들어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남편분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한 달 뒤면 전 남편이 됩니다. 이혼 절차 중이에요. 부부간 재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장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돌려보내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지환이 경찰차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지환은 회사 건물 앞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환이 회사까지 찾아왔다. 예상대로야. 도윤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수표 안전하지? 통장에 넣지 마. 절대로. 걱정 마. 서랍에 잠가놨어. 그 시각 회사 밖으로 쫓겨난 지환은 핸드폰을 꺼내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오반석 법무사를 통해 전해 들었죠. 지환이 태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답니다. 태희야, 나 지금 카드가 다 막혔어. 내 카드로 좀 결제해줘.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답니다. 카드가 막혔다고? 통장도? 응, 다 묶였어. 그 여자가 가압류를 걸어버렸나 봐. 지환아, 나도 지금 빠듯해. 내 카드 막힌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태희야, 잠깐만. 나 진짜 지금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다고. 나한테 왜 그래? 나도 먹고 살기 바빠. 뚝. 태희가 전화를 끊었답니다. 지환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태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3번째 전화부터는 통화 연결음 대신 차단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다고 하죠. 돈줄이 막히니까 여자도 사라졌습니다. 지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태희는 빈 통장을 확인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뒤로 지환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주소를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변호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지환에게는 그 돈이 없었죠. 상담은 무료인데 선임하시려면 착수금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여기 온 건데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전박대. 한 군데도 아니고 서너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오반석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은재 씨,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찾아보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상대방 계좌를 묶는 방법 같은 거요. 제 계좌를 묶겠다고요?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상대방 계좌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꼼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은재 씨는 이미 수표로 빼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어 파우치를 확인했습니다. 수표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지환은 제가 전세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억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묶을 돈 자체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매형 곧 신용불량자 등록돼. 제2금융권 대출이자가 석 달째 연체됐거든. 그래. 누나가 수표로 빼둔 거 진짜 신의 한 수였어. 매형이 뭔 짓을 해도 누나 돈은 못 건드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2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은재야, 나야. 지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단한 번호를 피해 발신 번호를 숨기고 건 전화였죠. 저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아파트 잔금 내야 되지? 근데 통장 열어봤어? 아마 안 열릴걸. 지환이 킥킥 웃음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내 계좌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신고해놨거든. 금감원에서 바로 지급 정지 걸었을 텐데. 저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녹음기 앱을 조용히 켰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빨간 녹음 표시가 떠올랐죠. 고소 취하해. 그리고 전세금 반 돌려줘. 그러면 신고 풀어줄게. 지환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내 통장 영원히 못 써.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 알지? 수억 원이 공중에 붕 뜨는 거야.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제 침묵을 겁먹은 것으로 착각했는지 목소리에 여유를 실었습니다. 말이 없네. 좀 무서워? 이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느껴봐. 저는 녹음이 충분히 됐는지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2분 37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어 파우치를 꺼냈죠. 수표 뭉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도로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지환이 아무리 금감원에 허위 신고를 넣어도 제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세금 전부를 수표로 인출해 둔 덕분이었죠. 지환의 함정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제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면 풀어주겠다고 협박 전화까지 했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수사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녹음한 지환의 협박 통화 파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윤이 준비해준 제 계좌의 자금 출처 소명 자료였죠. 전세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고소 취하해. 그리고 전세금 반 돌려줘. 그러면 신고 풀어줄게. 수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부부 싸움 차원이 아니네요.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멈추고 자금 출처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한 건 명백한 금융 사기 조작입니다. 피해자 계좌를 인질로 잡고 협박까지 했으니 죄가 가볍지 않아요. 수사관이 옆자리 수사관을 불러 서류 사본을 건넸습니다. 바로 수사 착수합니다. 남편분 소환 일정 잡을 테니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계좌 지급 정지도 풀어주실 수 있나요?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바로 해제 통보 넣겠습니다. 은행 쪽에도 공문 보낼 테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수사관에게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다 접수했어. 녹음 파일이랑 네가 만들어준 자료 다 넘겼고 바로 수사 들어간대. 잘됐다. 계좌는? 허위 신고 확인되면 바로 풀어준다고 했어. 누나, 그래도 당분간 수표 그대로 갖고 있어. 계좌 정상화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응, 알겠어. 전화를 끊으며 저는 경찰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시각 지환은 단기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겠죠. 제가 통장이 막혀서 울고불고 전화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제 전화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환이 기다린 건 제 울음소리가 아니라 경찰의 소환장이었으니까요. 지환은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엄마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에 협박까지. 처음에는 사기죄 하나였는데 지환이 스스로 죄를 2개로 불렸습니다. 며칠 뒤 오반석 법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은재 씨, 계좌 지급 정지 해제 공문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정상화됩니다. 이어서 도윤에게서도 문자가 왔죠. 누나, 은행 쪽에서 확인해줬어. 내일 오전이면 계좌 정상으로 돌아와. 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 속 수표 뭉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고스란히 아무 탈 없이 제 손안에 있었죠. 며칠 뒤 지환이 다니는 회사 인사팀 책상 위에 등기 우편 2통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보낸 급여 압류 통지서,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보낸 사기 및 금융사기 조작 혐의 피의자 출석 요구서였죠. 이 사실은 오반석 법무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 우편물은 총무 담당자가 먼저 수령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합니다. 총무 담당자 손을 거치고 인사팀 직원 손을 거치고 그 사이에 봉투 겉면에 찍힌 법원과 경찰서 글자를 여러 사람이 봤겠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내 메신저가 들끓었을 겁니다. 지환이 장모님 돈을 횡령했대. 사기로 경찰 조사받는데. 급여 통장도 압류당했대. 오반석 법무사가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이은재 씨, 남편분 회사에 법원 통지서랑 경찰 출석 요구서가 같은 날 도착했나 봐요. 인사팀에서 바로 호출했다고 합니다. 지환이가 뭐라고 했대요? 아직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해명을 요구하면 당연히 대기 발령부터 걸겠죠.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업무를 봤습니다. 마음이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환은 사무실을 가로질러 인사팀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겠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을 거예요.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간 지환 앞에 2통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곽지환 씨,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인사팀 팀장이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겠죠. 지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부터 지환이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은 오반석 법무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엄마의 3천만 원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태희에게도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태희가 일하는 네일샵으로요. 가게 주소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으니 원장이 먼저 받아봤겠죠. 설태혜 씨, 이거 경찰서에서 온 건데. 원장이 봉투를 건넸을 거예요. 태희의 얼굴이 굳어졌겠죠. 봉투 겉면에 참고인 출석 요구라는 글자를 원장이 이미 봤을 테니까요. 원장이 물었겠죠. 혹시 무슨 일 있어? 가게 안에 손님이 있었을 겁니다. 손톱에 색을 칠하던 손님이 고개를 들었을 거고 옆자리 직원도 귀를 쫑긋 세웠겠죠.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유부남과 바람 피운 여자, 장모님 돈 사기에 연루된 여자. 그날 저녁 태희는 가게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원장이 그 자리에서 잘났다고 하죠. 오반석 법무사가 저녁에 다시 전화를 줬습니다. 이은재 씨 상간녀 쪽도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남편분 회사에서 대기 발령 중인데 점심값이 없어서 동료들한테 돈 빌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빌려줬대요? 아무도 안 빌려줬다고 해요. 범죄자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지환과 태희 둘 다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것도 오반석 법무사가 확인해 준 내용이었죠. 지환은 취조실에서 계좌 이체 내역과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녹취록을 눈앞에 들이밀렸을 겁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찍혀 있는 서류 앞에서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죠. 곽지환 씨, 장모님한테 차 사고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사고 접수 기록이 없어요. 보험 청구도 없고 그 돈은 당일에 설태의 C카드 대금이랑 원룸 보증금으로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수사관이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겠죠. 지환은 입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은재 씨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본인 목소리 맞죠? 녹취록이 재생됐겠죠. 지환의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렸을 거예요. 고소 취하해. 그리고 전세금 반 돌려줘. 그러면 신고 풀어줄게. 뒤이어 태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태희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환이 다 알아서 한 거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환 씨가 자기 돈이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장모님 돈인 줄 몰랐어요. 설태혜 씨 사채 빚 갚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곽지환 씨한테 받은 돈으로 갚은 거 맞죠? 남의 돈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이 차갑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지환과 태희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오반석 법무사가 경찰 쪽 지인에게 전해 들은 것이었죠. 너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잖아. 네가 돈 달라고 졸라대지만 않았어도. 지환이 태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뭐? 내가 졸랐어? 네가 먼저 다 해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거잖아. 장모님 돈까지 끌어다 쓰고는 지금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태희가 가방을 내던지며 맞받아쳤습니다. 야, 너 나 없었으면 사채 이자 못 갚아서 벌써 끝장났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 웃기지 마. 넌 그냥 내 돈만 빨아먹은 거야. 돈 떨어지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돈도 없는 남자한테 내가 왜 전화를 받아? 둘은 주차장 한복판에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희가 지환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고 지환이 태희의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했고 경찰서 안에서 직원이 나와 둘을 떼어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반석 법무사의 전화를 듣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 창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환은 회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퇴직금은 제2금융권 빚쟁이들이 먼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지환의 손에는 단 한 푼도 떨어지지 않았죠. 검찰은 지환을 엄마에 대한 사기죄와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반석 법무사가 전화로 알려줬죠. 이은재 씨,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거라고 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실형이요? 네. 장모님 돈을 사기로 빼돌린 것도 나쁜데 거기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 변제도 전혀 안 됐고 검찰 입장에서는 봐줄 구석이 없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재판 날짜와 형사 재판 날짜가 같은 주에 잡혀 있었습니다. 태희 쪽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환이 갚아주기로 했던 고금리 대출 이자와 밀린 월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태희는 짐을 싸서 지방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끊고 짐가방을 끌고 탑승구로 향하던 태희를 제2금융권 추심 직원들이 잡아냈다고 하죠. 터미널 한복판에서 짐가방이 쏟아지고 추심 직원들이 밀린 이자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멈춰 서서 쳐다봤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재판은 짧았습니다. 지환의 외도 증거, 엄마의 돈을 사기로 빼돌린 계좌 내역, 형사 기소 서류까지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저의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판사는 지환에게 최대치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이혼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목요일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옷을 갈아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죠. 나무 의자가 딱딱했지만 자세를 고쳐 앉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환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 대신 구겨진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캠핑장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지환이 피고인석에 앉으며 방청석을 훑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고 구형을 마치자 판사가 잠시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고 지환이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을 비비꼬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곽지환은 피해자인 장모를 속여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전 배우자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허위 신고하여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뒤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합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지환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재판이 끝나고 교도관 2명이 지환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환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교도관들이 지환을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 출구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였습니다. 호송차로 향하던 지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은재야. 지환의 다리가 꺾이며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지만 지환은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재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여기서 나가면 평생 일해서 장모님 돈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지환의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갑찬 두 손을 모아 저를 향해 내밀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환의 흙먼지 묻은 손이 제 외투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반걸음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지환아. 저는 지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했으니까 남이잖아. 네가 감옥에서 어떻게 되든 내가 왜 신경을 써. 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지환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교도관들이 지환의 양팔을 잡아 끌어올리며 호송차 쪽으로 데려갔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환의 빚잔치로부터 지켜낸 전세금은 잘 굴렸습니다. 도윤이 추천해준 안전한 곳에 넣어두었더니 제법 불어났죠. 직장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올랐고 제 통장은 제 힘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환은 시어머니를 통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통, 2통, 10통, 어느새 수십 통이 쌓였죠. 저는 편지가 올 때마다 겉봉을 뜯지 않고 그대로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나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태희 소식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도윤이 어쩌다 들은 이야기라며 전해줬죠. 누나, 설태희 그 여자 신용불량자 됐대. 지방 어디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더라. 그래. 빚이 너무 불어나서 갚을 엄두도 못 낸대.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대꾸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알고 싶지도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친정엄마와 도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우를 사다가 직접 구웠고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죠. 아이고, 이 좋은 고기를 다 사고. 은재야, 돈 아까운 줄도 모르니. 엄마가 혀를 차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제가 요즘 잘 벌어요. 팀장 됐다며? 우리 은재 출세했네. 도윤이 고기를 집으며 씩 웃었습니다. 출세는 무슨. 너도 많이 먹어. 셋이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찌개를 떠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김치를 도윤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아니었으면 엄마 돈 영영 못 찾을 뻔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엄마, 나는 조금 도운 거고 다 누나가 한 거야. 도윤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수표로 바꾸라고 한 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고마워. 저는 도윤의 어깨를 한 대 툭 쳤습니다. 도윤이 아프다는 신용을 하며 웃었죠. 고기를 다 먹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도윤이 느끼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누나, 나 은행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 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계좌가 압류되면 은행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든. 근데 매영, 아니 곽지환 그 사람 계좌가 우리 지점으로 넘어왔는데 잔액이 347원이더라. 347원?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응. 347원을 압류하겠다고 법원에서 공문이 온 거야. 우리 팀 후배가 이걸 보고 이 금액도 처리해야 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도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도 피식 웃음이 터졌고 저도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오반석 법무사였죠. 이은재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법무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와 도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찬장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잘 숙성된 와인이었죠. 코르크를 따고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와 도윤이 설거지하며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그릇은 안쪽부터 닦아야지. 엄마, 나 이래봬도 자취 10년 차야. 10년을 해도 못 배웠구나. 저는 와인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친정집 식탁 구석에서 엄마의 적금 해지 전표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한 달간의 전쟁.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 전쟁을 끝냈습니다. 와인 잔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천천히 흔들렸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날의 찌꺼기를 전부 털어낸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나날을 위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친정엄마의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거짓 눈물로 빼돌려 상간녀 빚을 갚아준 남편 곽지환은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상간녀 설태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방식당 주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로 떨어졌죠. 어차피 남인데 신경 끄라던 사람들의 최후치고는 참 처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돈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재 씨가 진짜 되찾은 건 남편과 상간녀에게 짓밟혔던 자기 자신이었어요.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돌아서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기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던 거죠. 울어도 되는 자리에서 울지 않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끝까지 버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속고 빼앗기고 무시당하는 순간들이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은재 씨처럼 차갑게 머리를 굴리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단단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